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입문 이번 시간에 경제학 왕기초 챕터 8장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우리가 필요로 만드는 정보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정보가 설사 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동은 이성적으로 하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이고 이기적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챕터 7장까지 배웠던 것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뭐 1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경제학이 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그나마 새로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이렇게 있는데요. 정보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정보도 우리 경제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제 이렇게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땐요,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 특히 정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걸 비대칭 정보 상황이라고 합니다. asymmetric information 상황이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오케이? 이걸 배우고 나면은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와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때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는데 이타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현실에 발판을 두고 접근하는 게 행동경제학이다. 약간 심리학과 접목되어 있는 그런 경제심리학, 심리경제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경제학에서는요, 정보가 맞냐 적냐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한번 볼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before라고 할 수 있겠죠. 요때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역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요, 우리가 after라고 할게요. 이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역선택 보면요, adverse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꾸로 거스를 엮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선택,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중고차를 살 때 생각해 볼게요. 아니, 파는 사람은 이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운이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알고 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중고차를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정보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고요, 파는 사람은 정보에 대해서 양이라고 할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금 갖고 있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은 공급자지, 판매자는 이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잘 모릅니다. 정보의 양으로 따지게 되면 정보의 양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갖지 못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부적절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그게 바로 역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시장에서도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요즘은 다 강제로 가입하고 있지만 선택에 맡긴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고 뭐 등등 이럴수록 아이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자기는 알아요.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인지 그냥 조용히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살짝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히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사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이 조심조심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역선택은 히든 숨겨져 있는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과일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사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찍었는데 아니 이 영화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분명히 남녀 주인공은 유명한 사람인데 스토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런 것들이 다 역선택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비대칭 정보 하에서 정보를 적게 가진 측면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선별입니다. 사전에 신체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뭐 병력이 있는지 아니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아프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호 발생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회사에 지원할 때 보면은 신입사원을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자고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회사에서는 나를 잘 알아봐 주지 못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준생이라고 할게요.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여기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할게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저는 능력자입니다 라고 하고 시그널링을 보내요. 신호를 발송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오케이? 나 이런 사람이야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학교 졸업장을 딸 때 명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야, 명문대학교 배우는 게 없는데 너 명문대학교 가는 게 졸업장 따러 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졸업장 따러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회초년기나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갈 때 처음에 진입할 때는 나에 대해서 나의 경력이나 역량에 대해서 모르잖아. 입증된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 나왔어? 학점이 뭐야? 이걸로 먼저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는 이제 그 다음에 경력, 내가 명문대를 나왔는데 일을 잘 못해. 그럼 사실 소용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처음에 진입할 때 서로 잘 모를 때는 졸업장이나 이런 것도 명문대학 졸업장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호발송이죠. 아니면 학점이 좋다. 내가 무슨 뭐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뭐 토익 점수가 좋다. 아니 토익 점수 좋다고 해서 뭐 그건 어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써먹겠습니까? 근데 토익 점수도 이렇게 올리기가 되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근데 꾹 참고 내가 토익 점수를 올렸다? 그거 자체가 끈기 있게 노력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단체 의료보험 제도 이런 거 있잖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야.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두 가입하세요. 이렇게
정보가 나서서 그럼 사실 이런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선별이라든가 몇 가지 또 얘기랑 중고차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시장이 붕괴되거나 축소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기본 강의 때 미루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비대칭 정보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역선택 문제가 있구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만.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취준생이라든가 보험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역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도덕적 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불법은 아니야. 정신 상태가 말 그대로 해저드한 거야. 나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취업에 성공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행동 자체가 나태하게 되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 같은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본인과 대리 문제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가 대리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리인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회사에서 대리라는 게 그거잖아. 내가 직접 못하니까 야 네가 나 대신 가서 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다 국회에 가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네가 가서 우리 의견을 좀 전달해서 법을 만들고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대리인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들을요 싸움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격투기 선수를 뽑지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대리인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회사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 주주들이 모두 모여서 회사의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라는 CEO라는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 회사를 잘,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잘 성장하는 회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리인, 주인, 본인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요 정도 봐주시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인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의 의견을 잘 따라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태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그럼 현실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신입사원을 뽑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열심히 안 해. 칼퇴근만 하고 그 안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는 도덕적 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어.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사고가 나면 다 부담해야 되니까 조심조심 운전하고 화재 불나나 이런 것도 잘 보는데 보험 가입하게 되면 나태해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불나면 보험사가 해주겠지. 사고 나면 보험사가 처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하면은 네, 공동으로 해주세요. 공동보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공동으로 네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야, 사고 나면 말이야 너 손실의 일부만 보상을 해줄게. 일부는 너도 부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초기 공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액 중에서 처음 얼마까지는 야 네가 부담해.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아이 네가 다 부담하고 뭐 팔다리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큰 금액의 사고만 우리가 보험사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 아니 보험금 타먹으려고 팔다리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지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부러 막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이고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경제학 말고 행동경제학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뭐 경제 원론 책에서는 담겨 있지만 아주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돼요. 아마 박스로 해가지고 다음 중 행동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게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우리가 그걸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 하는데,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타적이기도 해. 그래서 이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에서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기심, 이타적이다. 그리고 합리성, 비합리성을 상정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학은 수학이라는 툴을, 분석 툴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는 다른 인접 학문과 같이 코워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사실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수학으로 딱딱 들어맞는 인간은 인조인간 같은 AI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우리 사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과 접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성과 이기심의 가정을 수정하는데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 중년층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통계 자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야 내 주변을 보는데 거기에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 편향이랍니다. 어떤 인간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데 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특정한 편향, 잘못된 판단이죠. 편견이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인식 편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타적인 행동과 공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타적인 측면도 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을 위한다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정보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중요한 용어들과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 살펴봤는데, 정보경제학에서는요, 특히 정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두 가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게 된 행동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주류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합리적이고 이타적일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실에 좀 더 설명력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미시경제학 마무리 짓고 거시경제 이쪽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